우천을 거절당한 뒤 한 20분간의 정상회담은 가련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가 지난 4월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보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재밌는 점은 일본 측에서는 점심도 거르고 정상회담에 열중했다는 식으로 포장했다는 것. 중국이 대외적으로 소위 레드라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이슈 3가지. 바로 홍콩, 위구르, 대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문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대만 문제.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아베 정권에서도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게 일본입니다. 그러나 올림픽, 오염수 방류, 하락하는 지지율 등의 국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 앞에 의욕이 너무 앞선 것이었을까.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일본의 태도는 중국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으니 내가 가장 앞장서겠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미국의 블룸버그는 일본이 당면한 최대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잘 알려져 있듯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중국 견제. 반면 스가 총리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바로 정치적 위상의 약화입니다. 일본 우익 매체들에서는 스가가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차기 총리군에 대한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서는 얼마 전 차기 총리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1등을 달리는 인물이 아베 정권 하에서 방위상을 역임한 고노다로. 그는 대표적인 우익 인사로 나중에 별도로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기준에서 보면 독특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뀐 것 없는 코로나 대응, 올림픽 개최의 불투명성, 그리고 최근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까지 스가는 최근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 우익의 꼭두각시로 땜빵 총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에게는 국내 지지율을 높임으로써 위기를 타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내 정치적 위기를 2가지 대외 변수로 헤쳐왔습니다. 하나는 남북한을 때리거나 위기를 조장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 이벤트를 통한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혐한은 이처럼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동원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기류가 쉽게 없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하려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놓쳤습니다. 바이든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오길 바랬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 성명. 그 결과물은 바이든 대통령은 올 여름 안심안전한 대회를 개최하는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였습니다. 즉 바이든은 개최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노력을 지지한다는 외교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 우리 언론에서는 미 국무부 성명을 인용하며 미국이 동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우리 언론이 틀린 접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목표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이로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언론사 사설 등을 통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환구시보는 일본이 미국의 점령하에 있는 준주권 수준의 국가에 불과하다며 대단히 자극적인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악랄한 정책에 대한 아시아 최고 공범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을 중간쯤에서 만나왔고 이로 인해 중일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갑자기 진로를 바꾸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전략의 일부가 되었다. 이것으로 중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망가져버렸다. 또한 일본의 조치로 인해 대만 문제에 연루되면 불이 붙을 것이다. 깊숙이 빠져들수록 지불할 대가는 더 커질 것이다. 원래 환구시보가 자극적인 편이긴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거의 저주에 가까운 사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사설은 중국 지도부의 속내라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일본을 제압한 후에 미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콩 명보에서 전망한 중일 관계에 관한 향후 흐름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대만 카드를 들고 나옴에 따라 먼저 일본을 제압한 후 미국을 막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스가 총리가 이례적으로 대만을 언급한 것은 그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신중했던 일본의 관행의 큰 변화다. 일본이 미국의 일본보호 역할을 과대평가했든 중국의 주권방어 의지를 과소평가했든 간에 한 가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중국이 위점타운 전술을 취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먼저 일본을 제압한 후 그 다음에 미국과 물어뜯고 싸울지를 고민할 것. 일본은 잘못 든 수로 자기 발등을 찍게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언제 정면 충돌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미국이 구애하는 어린 동생을 중국이 공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확실할 수 있다. 참 굴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만일 이러한 용어들을 한국을 향해 했다면 일본인들처럼 미지근하지는 않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로 기사에서 언급한 위점 타워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술로 한 곳을 포위한 후 지원하러 오는 병력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본을 먼저 상대해 끝장을 내겠다는 경고가 담긴 발언.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역사의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지금의 시기, 일본은 은근한 지원군의 역할을 벗어나 직접적인 플레이어가 되어버린 계기가 바로 이번 정상회담입니다. 굳이 그 화살을 일본이 스스로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완벽하게 단절되어 미국과 소련 밑으로 줄을 섰던 냉전시대. 최근 일본의 행보는 이러한 과거 냉전시대의 관점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미국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적개심과 견제심리는 국내의 정치적 당파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냉전 흐름으로 이어지기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가 미중 관계, 북한이나 이란처럼 미국이 중국을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단적으로 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 중국이 가진 최후의 카드가 바로 미국 채권의 투매입니다. 물론 미 채권의 투매는 세계 금융질서를 망가뜨리는 행위로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어서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가 바로 미국의 커트 캠벨. 피벗 투 아시아 전략을 설계한 인물로 잘 알려진 그는 아시아 전략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대중국 강경파로 평가되지만 세부 전략에 있어서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내세우는 전략이 바로 비스포크 전략. 이는 맞춤형이라는 의미로 사안별로 진영을 갖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관을 양성하는 공적기관인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원장은 커트 캠벨의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반중국 전선은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되면 냉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맞춤형으로 이슈에 따라 진영을 꾸리겠다는 것. 이 때문에 일본이 같이 욕했다가 실제로 뒤를 보니까 미국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의 무리수가 우리에게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적과 적이 부딪힐 때 우리에게는 경제적, 외교적 공간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김준영 원장의 인터뷰에서 그는 추가적으로 중립만 지켜줘도 중국으로서는 땡큐일 것이라 말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한다면 반대급부로 미국이 바라보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도 커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외교적 여백은 더 커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일 정상회담 견제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추진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당시 시 주석의 방안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대부분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이 부분도 국익적 측면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북공정의 흐름이라든지 그들의 이질적인 정치체계 등을 생각해보면 중국의 부상은 우리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미중에 강하게 부딪히려 하는 패권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그 전투에 앞장서 나설 필요는 없지 않을까. EJ라 할까요? 일본과 중국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이를 지켜보며 그 전개에 따라 국익의 최대치를 추구하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다만 부디 일본처럼 온몸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